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MC지만 사실 이 프로그램은 선배가 이끄는 건데 네. 제가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아니요. 선배님의 네. 이 지분이 거의 9할인데 거의. 아니요. 네. 네, 저희 뽀얀거탑이 이 팟캐스트 중에서 유일하게 거의 대본이 없는 팟캐스트예요. 네. 네. 그래서 저희 AD가 되게 의구심을 갖더라고요. 네. 어떤 점에서요? 예. 대본 없이 보통 이제 진행되니까? 전날 뭐 서로 네. 대본을 공유하고 준비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네. 앉자마자 이게 바로 진행이 되냐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구할이 선배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숟가락 얹는 개념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뽀얀거탑의 주제는 대부분 이제 제가 개인적인 어떤 겪은 게 아니라 취재를 하면서 여러 취재원들, 사연을 겪었던 분들, 그 사안에 얽혔던 분들, 그리고 그 사안에 관계된 전문가분들을 취재하면서 겪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그걸 이미 정리돼 있는 거네 머릿속에는. 네. 그리고 이제 8시 뉴스를 통해서는 정제된 내용밖에 얘기할 수 없고 네. 그 숨은 뭐 선배 저는 광고 나는 그 스토리들. 그 포인트들은 얘기할 수 없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뽀얀거탑은 그런 걸 정리하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제가 그 취재한 것에 대한 제 솔직한 얘기를 들을 수 있고요.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좀 무거운 주제를 갖고 왔어요. 맞아요. 선배님 오늘 이제 8시 뉴스에서도 요거 가지고 이제 출연을 해서 이야기할 아이템이죠? 예. 예. 제가 오늘 출연을 하게 될지 아니면 리포트를 할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최근에 우리 사회에는 비극적인 뉴스들이 주로 등장했습니다. 네. 수해 때 사망하신 분들 그러니까요. 되게 끔찍했죠. 무서웠어요. 네. 그리고 네. 그것에 대한 원인 밝혀져야겠죠. 네네. 많은 비가 예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적극적으로 그게 알려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 통제되지 않은 지하 도로를 가다가 어떻게 뭐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네.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꼭 밝혀져야 될 것 그런 같고. 것도 자연재해로 인한 게 아니라 인재일 수 있다는 걸 밝혀내야죠. 네, 그렇죠. 자연재해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죽는 걸 바라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죽어 나간 일에 대해서는 여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 말고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나,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있었나. 최근에 제가 그 한국보건사연구원에서 그러니까 코로나 19 네. 이제를 맞아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은 것에 대한 그 토론회에 다녀왔었는데 네.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좋았던 게 우리 전문가들 되게 찾잖아요. 신종감염병 때. 그런데 과연 우리 코로나19 때 전문가들의 초기 역할이 과연 전문적이었느냐. 우리 여지껏 전문가들은 무조건 전문가다라고 생각하고서 이끌어갖고 믿고 맡기고 이런 게 있는데 되돌아보면 우리 틀린 거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반성 없이 그냥 계속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수했던 전문가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실수했던 전문단체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그런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초기에는 누구나 다 모르는데 뭐를 몰라서 최선을 다한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뭔가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최선의 다함이 아니면 네. 그건 범죄죠. 네네네. 저는 그건 범죄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만, 제가 이건 뽀얀거탑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만 주구장창 PCR로 계속 검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PCR이 늦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서울대병원 오명동 교수님을 비롯한 중앙임상위원회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은 그것 한 번 하는 것보다 신속 항원 검사 빨리 세 번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했는데 우리 안 늘어서 가격도 PCR이 10배 정도 10배 넘게 비싸죠. 세 번 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당시에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서는 네. 애들 막 이렇게 하는 거 쑤시는 거 하지 말고 애들 트라우마 받고 자꾸 피하니까 안 좋으니까 정확하게 타액으로 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소개도 안 돼 있었죠. 네네.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그냥 최선을 다한 전문가의 적인지 실제로 경제적 이득에 얽힌 전문가들이 한 건지 우리나라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미국이나 유럽에는 네. 전문가 자문위원회면 이해관계 해당 기업들과 이해관계 없다는 게 입증돼야만 그 전문 자문회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습니다. 검증 제도가 알 없군요. 수가 없어요. 네. 내가 그 회사 주식을 많이 소유한 상태에서 이걸로만 가야 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전히 막을 길이 없어요. 여전히.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계속 TV와 기사에 많이 나오니까 저희 언론도 되게 많이 반성을 해야 되죠. 네. 그냥 아무 생각 당연히 없이. 전문가려니 하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수해 사건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네, 네.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음.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교실에서. 교실에서 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냥 자살이라고 할게요. 네. 그동안 극단적 선택이라고 했는데 네. 극단적 선택도 말이야. 뭐 그걸 역극적으로 하지 떠올리고 않고, 자극적일 수 있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물론 예. 자살 예방 보도 준칙에는 자살이란 단어를 쓰지 말자라고 됐는데 이게 참 이게 우리 지금 한국 자살 예방 협회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돌리든 간에 뭐 자살 사건을 다른 걸로 표현하는 건 다른 걸로 결국은- 표현해 가지고 결국 네. 그것이 상쇄되느냐? 네. 그게 효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것을 낮추는 것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뭐 하나 언어 바꾸고 문장 바꾸고 이런 걸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니까 네네네. 네, 자살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걸 둘러싼 네. 여러 그 사회의 논란 논쟁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인천에서 좀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러니까 네.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력해서 폭행해서. 네. 이 결국 그게 조사를 했더니 학생이 폭행한 부분이 인정돼서 아이가 전학 가는 네. 일이 벌어졌죠. 이건 어떤 단면이냐면 초등학교 6학년이고 초등학교 학교예요. 거긴 어른들이 있죠. 물리력으로만 따진다면 어른들이 초등학교 6학년한테 폭행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저지가 일이죠.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막을 네. 수 있는 일인데 네. 그런데 왜 초등학교 6학년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것이 막을 수 없는 분위기였나?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들여다봤더니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학생의 인권을 너무 보호하다 보니 이렇게 된 측면이 있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것도 조금 더 공개적으로 나와야 사안이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게 공개적으로 안 나오는 이유는 2차 가해 네. 예를 들면 학생의 2차 가해, 모의 2차 가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안 될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반대인데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워낙 그런 걸 중하게 여겨서 네네. 예를 들면 제가 한 10년 전쯤에 영어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가해자도 보호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요. 그러니까 가해자도 반대한다. 네.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10년 전에 네. 영어 초등학교 외국인 강사가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신의 성기를 꺼내서 아이들한테 노출시켰어요. 왜냐면 어떻게 했냐면 그 학생이 엄마 예를 들면 누구 데이비시든 뭐 탐이든 뭐 오늘 나 톰이 꽂혀봤어. 깜짝 놀랐겠죠. 뭔 말이야 했겠죠. 그래서 관련 학부모들한테 전화를 했어. 우리 애가 톰이 꽂혀봤다는데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다른 엄마들이 물어봤더니 맞아. 나도 봤어. 톰이가 오늘 꺼냈어.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네. 취재하자. 오케이. 가만 안 두겠어. 저런 애들을 발본색원해야지. 영어만 할 줄 안다고 대한민국을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그리고 그 영어 유치원들도 그런 거 안 걸르고 저렇게 막 이런 분노감에 취재해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단됐습니다. 왜요? 아이가 당연히 충격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겠죠. 정신건강 진료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해가 되니까 언론 접촉하지 말아라. 아예 엄마도 하지 말아라 딱 막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영어 강사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 다른 데로 이주해서 똑같이 영어 네. 강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었어 당시에. 물론 제가 그 다음까지는 추적했어요. 네. 하지 말라고. 근데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네. 이렇게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런 2차 트라우마를 이게 막기 위해서 무언가를 다 대단히 덮고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그런데 정책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2차 가해, 2차 트라우마가 그게 가해자건 피해자이건 간에 동료 학생이건 간에 네. 이래서 잘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인천 초등학교 교사도 초등학교의 이것도 지금 기사 나온 거 말고 우리 아는 거 없잖아요. 네. 없잖아요. 자세한 그렇죠?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왕 불거진 거면 이런 부분 뭐가 잘못됐는지 도대체 선생님들은 이렇게 뭔가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 댓글 중에서 되게 했던 게 잠자는 아이들 깨워도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적이 있으시대요. 성추행으로 처벌받으신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아예 건들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 이번 초등학교 선생님의 죽음 저는 기본적으로 자살은 보도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은 워낙 전염력이 높아서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네. 대학교 때 너무나 지금도 떠올리기 싫을 만큼 자살이 전염되는 거를 목도했기 때문에 저는 자살의 전염도 때문에 자살 보도를 최대한 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제 생각과 다르게 자살 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죠? 그게 자살 보도가 추구하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겠죠. 이것도 어쨌든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른 네. 건데 이번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료 교사들이 여기에 대한 뜨거운 어떤 한을 표출하는 게 거기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교사분들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구나. 이 교사의 죽음을 어떤 점이 그런가 해서 좀 찾아봤더니 올해 4월에 교사 노조에서 네. 노조원 한 3-4천 명 정도에게 온라인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한 조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10명 중 8명이 1년 이내에 이직하거나 사직할 생각을 하셨고요. 4명 중 1명 26.6%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 받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신과 선생님들한테 전화해서 아니 교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기자들 중에 4명 중 1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SBS가 우리가 이제 300명 된다면 한 80명 정도가 정신과를 진료를 받고 있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여서 네. 그 숫자에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물어봤어요. 그래요? 했더니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의 보장이. 거기서 이게 와, 몰랐다. 선생님들의 네. 정신 건강에 위기가 있었고 물론 이 사안이 이 강남의 한 초등학교의 이 사안이 그 전체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의 정신 건강을 대변하는 사건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 사건을 선생님들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들여다볼 여지가 있겠다. 네.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을 좀 느꼈어요. 일단 그 교사 노조 선생님들이 꼽은 것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게 아무 이유 없는 아동 학대 신고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과하게 대놓고 얘기해도 되나? 네. 좀 과하게 뭐 컴플레인 했다 이런 거네요. 사실 우리가 분명하게 때린 게 아니면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걸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무연고 아동 학대 신고 아무튼 그거하고 두 번째가 이제 낮은 월급 이 두 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는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은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했더니 학생이 어려운 학생을 만든 게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의 시스템은 학생이 내가 담임을 맡으면 학생 어떤 문제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어떻게 우리 어린이들이 아무도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선 총도 쏘는데 애들이. 근데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100% 담임 선생님의 책임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대요.
다른 사람들의 그러니까 학교장 뭐 학교 전체나 아니면 그 뭐 교육 뭐 감이나 네. 그런 위쪽의 책임이 아니라 담임으로 우선 책임지는 현장 분위기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사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직이나 휴직하는 선생님들 이후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그래 뭐예요? 뭔데요? 우리 반에 문제야. 도저히 감당 안 되는 문제가라고 생각하는 애가 반에 있을 때는 휴직이 정답입니다. 피할 수밖에 없는. 예, 휴직하고. 예.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어떤 부분들 많이 와요? 했더니 그런 부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잡무 뭐 이런 것들 되게 많고 그리고 점점 선생님의 그런 존경도가 점점 떨어지고 학부모들의 이 발언이 되게 세고 근데 이거는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비슷합니다. 최근에 한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이 병원 문을 닫으면서 글을 올린 게 기사화되기도 했는데 한 아이의 환자의 부모님께서 너무나 과도하게 평가를 하고 댓글을 남기고 그리고 병원에 컴플레인하는 것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나 안 할래 하고서 그런 의미로 그만두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응급실 뺑뺑이 취재 때도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만 소아과 선생님들이 그만두는 게 돈을 못 벌어서가 1차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게 원래 소아과에서 돈 못 버는 거 우리 때도 그랬고 원래 그랬어. 나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야. 사실 돈 벌려고 하면 뿌띠하면 되죠. 소아과 선생님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진짜 뿌띠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세상은 정말 잘못된 세상인데 아무튼 그것보다 돈보다도 더한 게 컴플레인을 도저히 너무 감당하기 어렵고 이 자존감 내려간다고 그 사례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이 응급실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쨌든 엄마들이 공유하는 카페에서 이게 알고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당시에 하루에 한 200~300명의 소아과 응급 환자를 그 병원이 감당했어요. 와. 그런데 어느 날 새벽 3시에 이제 아픈 아이가 왔으니까 부모가 이제 아이가 아파서 새벽 3시 왔겠죠. 아이가 아파서 새벽에 병원을 올 거면 부모님 모두가 조금은 흥분된 상태일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아이 뭐 라인이 잘 안 잡힐 수도 있고 뭐가 협조가 안 될 수도 있고 조금 부모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 수 있었죠. 부모님은 욕을 하거나 뭐 폭력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말을 했을 뿐인데 다음 날 그 소아과 전문의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병원에서 조사해봤더니 부모님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뭐 욕하거나 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압적인 말, 언어 이게 너무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니까 있었겠죠, 그리고 그랬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대학병원은 지금까지 소아 응급 환자 야간에 보지 않습니다. 예. 뭐 저는 그런 게 떠올렸는데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에 비슷한 부분에 시달리고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선생님들은 소아과 전문의는 보통 의사보다 월급이 나는데 선생님은 소아과 전문의보다 더 월급이 낮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견뎌야 되고 그리고 어디서 하소연할 데 없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나타난 사고로 보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일단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교사의 정신건강 위기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 거지만 정말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거기에 정식 조사가 안 돼 있다는 것도 슬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식으로 조사될 일이었죠. 정식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정신건강이 얼마나 되는지 정식으로 조사될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고 또 해당 선생님을 보니까 정신과를 다니셨었고 해당 정신과에서 진료 의뢰서를 발부한 게 있었어요. 최근에 진료
의뢰소라는 것은 대학병원 진료 네. 의뢰소인데 네. 지금 정신건강이 어쨌든 그게 무엇 때문에 다니셨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밝혀지지 않아서. 하지만 그 사안이 더 심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선행적으로 이 선생님이 정신건강이 안 좋아질 만한 여러 조건들이 있었고 후행적으로 이 선생님의 정신건강이 안 좋은 것을 감지해낼 시스템도 우리는 없었다는 게 이 네. 초등학교 선생님의 자살에서 있었던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논쟁이 되는 게 자살자의 추모. 지금 학교가 추모 공간이 돼서 거기에 이제 조화가 막 있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요. 첫 번째 네. 논란은 이건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국가 트라우마 센터장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죠. 네. 학교에서 추모하는 것, 네. 그 조화를 보내고 선생님들이 조화를 보내고 추모하는 거 마음은 이해하나 공간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 거기에 계신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2차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 워낙 반대를 하십니다. 우리가 2차 트라우마는 그 학교에 보낸 조화만 2차 트라우마를 갈까? 아. 우리 그 해당 학교가 선생님이 교실에서 자살했다는 그 여러 가지 소식들 SNS상의 글들 하나도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데 단지 딱 거기에 있는 조화만 트라우마 대상으로 보는 건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막을 거면 다 막고 할 거면 뭐 해야죠. 왜 거기에만 2차 트라우마에 지목도를 하는 것은 저는 거기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제 귀를 닫고 눈을 감는다고 하더라도 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배려는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 자살의 전염력이 얘는 어떤 메커니즘도 있냐면 네. 첫 번째는 그렇대.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하도 많이 물어봐서 그냥 제 얘기처럼 하는 건데 네. 제 전공 아닙니다. 네. 제가 하도 많이 물어봐서 그냥 하는 얘기지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저 사람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자살하는데 내가 평소에도 살기 힘들었는데 내가 왜 굳이 살아야 돼? 내가 왜 살아야 돼? 나도 죽을래 하는 메커니즘과 되게 힘들었어. 나도 이 처지 막 그래서 간간히 했어요. 우리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면 우리 같은 처지에서 강남에서 학부모들의 이 소셜 스테이터스가 장난이 아닌 내가 잘못하면 뭔가가 막 세게 뭔가가 어필이 들어오는 이런 분위기에서 그래도 아이들 보면서 아이들은 얼마나 또 이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뭐 얘기하는 것 그 교육의 효과도 순간순간 느끼셨을 테고 그런데 네. 참아왔는데 네. 거기서 한 분이 딱 자살을 하면 그게 나도 나라고 왜 계속 견뎌야 돼 이런 게 있고요. 네. 또 하나 뭐냐면 네. 두 번째 뭐예요? 아니 이게 두 번째죠. 첫 번째는 봐봐. 첫 번째는 저 유명인이 나랑 상관없지만 유명인이 자살했는데 저렇게 나보다 나은 사람도 자살했는데 완전 다른 세계에 있는 네. 사람을 보고 그렇죠. 하고. 저렇게 연예인의 자살이 가장 그래서 커요. 유명 정치인하고 유명인일수록 베르테 이펙트가 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두 번째가 나와 같은 처지. 세 번째는 또 네. 뭐냐면 한 사람이 자살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울어요. 그러면 뭐야 나도 죽어서 저렇게 차라리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사람들이 울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대요. 오.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좀 논란이 있어요. 네. 이 세 번째는 양측 그렇게 해서 이 자살자를 추모하는 그런 의식이 2차 가해 자살한 사람들과 관계된 친구와 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지금 공존합니다. 그런데 어느 게 더 맞냐면 네. 2차 가해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좀 더 많아요. 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그러니까 죽음이 오히려 좀 예쁘게 막 포장돼 보이면서 나도 죽어도 저렇게 이렇게 좋게 추모 받을 수 있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 번째
그 추모가 갖고 있는 전염, 그러니까 자살의 전염력에 기여하는 세 번째 부분이고 이제 트라우마 관련한 건 뭐냐면 그것도 있고요. 하나는 건 뭐냐면 자꾸 이 교실에서 벌어진 이 트라우마가 떠올릴 수 있다는 거,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트라우마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막 조화들을 보면 더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런 추모식이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어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를 더 악화시킨다는 연구가 좀 더 많고요. 네. 그래서 논란인데 네. 그런데 보면 다른 나라의 미국에 보면 미국은 이제 뭐 항공사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은 직업군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모에 대한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지? 왜 매뉴얼이 정해졌을까? 추모가 이렇게 논란인데 왜냐하면 추모를 하느냐 안 하느냐만 갖고 트라우마가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에 대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막지 못하면서 추모만 막는 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거는 좀 과하다고 봐요. 해당 뉴스를 계속 뭐 SNS에서 막 전파되고 학생들이나 동료 교사들이 SNS에서 계속 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추모 행사만 막는 거는 그게 정말로 2차 가해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것에 별 효과가 없다는 연구들도 있고 게다가 추모를 하면서 어떤 공통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연구도 이것도 제법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살하신 교사를 어떻게 추모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좀 이 부분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호하게 뭐 네. 하지 마라 해라. 단호하게 하지 마라. 게 없다, 지금. 단호하게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통화하고 왔는데 이분은 이제 예전에 이분이 실명을 밝히기를 좀 꺼려하니까 예전에 이제 어쨌든 실질적인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그랬더니 맞아요. 이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추모를 행사를 가지고 더 트라우마를 느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는 그 추모 행사로 그걸 함께 이겨내가자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네. 연구마다 결과가 다른 이유도 이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에요. 그래도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모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애써 덮는다. 애써 덮는 것이랑 그게 비슷하잖아요. 나쁠 수도 그래서 있다. 저는 이왕 숨길 수 없는 거라면 그런 이렇게 말도 어떤 많네요. 뭔가를 해서 일정의 의식을 갖고 그걸 좀 솔직하게 좀 드러내고 같이 이겨내 보자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말도 그러면서 맞네요. 또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지금 이 선생님을 통해서 했지만 학생들 자살 우리나라의 60%가 이게 학생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 네. 이것도 말씀드려요. 이 학생 비율 자살이 높다는 것도 교사의 정신 건강에 악화시킨 한 요인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자기 제자가 자살한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요. 네. 근데 아이들이 죽었을 때도 자살했을 때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정해져도 우리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쉬쉬 넘어가요. 그런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몇 반에 누가 어제 어떻게 자살했더라. 다 애들 다 하는데 이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하셔서 진짜 그렇네요. 이 부분도 저는 생각해봤으면 어렵다. 좋겠어요. 어렵다. 예. 사람마다 어렵지만. 또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묻어왔잖아요. 묻어왔는데 이 묻어온 것이 과연 얼마 만에 전파력을 낮췄느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어쨌든 가장 최악을 치닫고 있으니까 자살률은 이런 여러 부분을 생각해 보일 포인트가 있어서 무겁지만 오늘 뽀얀거탑 주제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묻어놓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묻히니까 발전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이전까지는 묻어두자 보도하지도 말자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다르게 사회는 다 드러내고 뭐하고 뭐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건을 놓고 다시
거기에 관련된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아, 이 점도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겠다. 우리가 묻어둔다고 조동찬의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묻어둔다고 묻혀질 일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찜찜한 상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거 생각하는데 일정 기간만 딱 우리 일주일 정도만 딱 애도하고 슬퍼하고 여기서 아무튼 하자. 그래야 우리 뭐죠? 처음과 끝 이런 게 보여야 뭐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두면 네. 이게 언제까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마무리하는 이런 애도하고 추모하는 것을 네. 마무리 짓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잘르듯이 될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이 우리 교사의 자살로 들여다볼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많은데요. 그래서 네. 제가 들고 나왔어요. 물론 이제 저도 오늘 이제 이걸 취재를 아주 깊이 있게 했다고 할 수는 없고 저도 너무나 당황한 상태에서 이랬어 해서 너무 당황해서 지금 오전부터 취재를 했었고 오후에 계속 취재를 이어나가면서 또 어떻게 제 생각이 저의 기사가 바뀔진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기존에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깨졌어요. 네, 깨졌어요. 이런 생각해 볼 여지가 있구나. 네. 그래서 알리고 이왕 알려질 거면 어떻게 잘 알리고 이왕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는 집단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지도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다. 맞는 말씀이네요. 네. 무엇보다 이제 어쨌든 선생님들이 많이 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생도 얼마나 슬플 거예요. 학생들도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상이라고 할게요. 그냥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얘기한 게 진상 환자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하면 진상 환자 몇 명이나 됩니까? 100명 중에 한 명꼴 됩니까? 실은 99명이 좋은 환자예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게 의사 선생님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하루에 한 명씩 그렇게 겪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99명이 어쨌든 좋은 환자, 99명의 좋은 학생들 네. 이렇게 확률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놓고 그러게요. 우리가 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들 이 학교라는 공간을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그대로 돌아보고 거기서 있는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도 잘 살고 있는 학생과 선생님들한테 일단은 뭐 응원해드리고 위로해드리는데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셨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선행 그다음에 후행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자,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또 궁금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